저도 투자를 업으로 삼기 전에 막 주식을 시작했을 때는 지금처럼 기준도 없이 기술도 없이 덤볐죠. 그러니까 20년 전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바이오 종목 하나를 알려주면서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작전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처음 매수한 종목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그 뒤로는 선배에게 좋은 정보가 있고 그 말만 잘 들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죠. 선배가 좋다고 하는 종목마다 따라 들어갔고요. 나중에는 은행 대출까지 끌어다가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벌었던 돈뿐만 아니라 대출금까지 잃으면서 원금의 80%가 사라졌죠. 계좌가 깡통 직전까지 가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실패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내가 왜 샀는지를 모르면서 남의 말만 믿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투자의 원칙이 없이 한 번에 큰 돈을 넣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말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위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우연히 한 번 수익을 내면 그 우연을 실력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때 깨달은 건 아주 단순합니다. 내 스스로 종목을 고르고 사고 팔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면 누군가의 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후에 저는 소문과 직감을 버리고요. 투자 공부를 했고요. 투자가 지금은 업이 됐죠. 지난 세월 동안 1+1이 2라고 하는 수학 공식처럼 정확한 결과를 내고 반복해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기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실패의 대가는 컸지만 지금 제가 원칙과 기술을 가장 먼저 강조하는 출발점이 됐으니까요. 주식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절반만 맞습니다. 아무 기준 없이 남의 추천을 따라서 사고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전 재산을 넣는다라고 하면 사실 주식은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이익에 참여하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투자 활동은 도박과는 전혀 다르죠. 문제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예금 그리고 적금도 필요합니다. 생활의 안전판이 되고 현금은 위기가 왔을 때 선택지를 주니까요. 하지만 예금과 적금, 노동소득만으로 은퇴하고 노후 또 자녀 교육, 거기에 주거 비용까지 모두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가가 오르는 동안 돈의 구매력은 떨어질 거고요. 자산을 가진 사람과 노동소득만 가진 사람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성장하는 자산으로 옮기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죠. 제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향한 골든타임은 한국 산업과 자본시장의 체급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의 변화를 개인 투자자도 자기 자산을 키우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개인이 투자 경험을 쌓고 실력을 쌓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하죠. 한국 경제와 산업이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넘어가는 동안 투자 실력을 쌓고 그 성장의 흐름에 꾸준히 참여한다라고 하면 지금 주식 공부를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10년 뒤에 자산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매매 성향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자신의 환경과 조건이거든요. 내가 장중에 PC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시간 뉴스와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지, 매수한 다음에 1, 2분 안에 손절과 익절을 판단해서 실행할 수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직장인이 업무 중에 스마트폰으로 잠깐 확인하면서 전업 투자자들처럼 단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리하죠. 단기 투자자는 짧은 기간의 재료와 수급 그리고 가격 움직임을 이용하는 매매거든요. 대응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처음 세운 손절과 익절을 바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또는 산업의 성장, 큰 추세를 보고 시간을 견디는 그런 투자거든요. 다만 손실이 난 종목을 오래 들고 있다고 장기 투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처음부터 장기 보유할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가 유지가 되는지를 계속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하고 단타 비중은 개인마다 사실은 좀 달라야 되거든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장기 보유 자산은 한 60% 정도, 그리고 단기 운용 자산은 한 40% 정도를 기본 구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는 실적과 모멘텀이 확실한 우량주라든지 또는 주도 산업에 배치를 해서 계좌의 중심을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40%는 조건 검색식이라든지
아니면 스윙주 또는 역발상 매매처럼 시장의 흐름에 맞춘 단기 기회를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기 매매에서 실수가 나더라도 중심 자산이 버텨주고 장기 종목이 쉬어갈 때는 단기 자금으로 추가 수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퇴자처럼 자금 보존이 정말 중요한 사람은요, 장기하고 현금 비중을 더 높이셔야 됩니다. 경험과 대응 환경이 충분한 전업 투자자는 단기 비중을 당연히 늘릴 수 있겠죠. 내가 편안하게 실행할 수 있고 본업과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코스피는 6월 고점에서 지금 현재 거의 30%가량 내려오면서 강한 조정을 겪었고요. 반도체 대형주가 하루에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서 시장 전체의 변동성도 매우 커졌죠. 그렇다고 지난 상승이 전부 근거가 없는 거품이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크게 올랐고요. 한국의 반도체 수출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체급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에는 분명 산업적 근거가 있고요. 기대가 너무 빠르게 주가에 반영이 됐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수급이 지나치게 집중이 되면서 작은 우려에도 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죠. 지금은 주가가 크게 빠졌다고 그리고 AI하고 반도체의 성장이 끝났다고 단정할 때가 아닙니다. 기대감으로 오르던 장에서 실적과 가격을 다시 검증받는 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전 고점을 곧바로 회복하는 급반등보다는 일정 기간 가격과 수급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반도체 초집중이 완화되고 실적이 따라오는 다른 업종으로 기회가 넓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승장의 끝이냐 시작이냐를 맞추려 하기보다 성장 논리가 살아있는지와 추세가 어디에서 다시 안정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예측보다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장세에서도 투자자들은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각자의 일상을 지키면서 자신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라고 하면 또 기회는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전에 반드시 정해야 될 원칙은 딱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칙은 비중입니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내 투자 원금에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들어가느냐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요. 아무리 확신이 드는 종목이라도 전 재산을 한 번에 넣지는 않습니다. 종목별 최대 비중을 정하고 그 안에서도 매수를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가니까요. 정확한 바닥을 한 번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욕심입니다. 내가 산 뒤에 한 번 더 흔들려도 대응할 현금과 마음의 여유가 남아 있어야 정말 좋은 매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익절과 손절 기준입니다. 위로는 어디에서 수익을 챙길지, 아래로는 어떤 조건이 깨지면 매도하고 나올지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단기 매매라고 하면 예를 들면 5%에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물량을 나눠서 매도하고 마이너스 5%나 또는 주요한 이동평균선이 이탈된다라고 하면 자신만의 손절 라인을 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치는 사실 매매법마다 다르지만 기준은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되고요. 손절 또한 다음 기회를 위한 전략적인 후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 비중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계좌의 약 한 20% 내외는 현금으로 남겨두는 걸 권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급락장에서 좋은 종목이 헐값에 나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현금이 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대비하는 또 하나의 투자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욕심과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감정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건데요. 매수할 때 가격, 비중, 목표 손절 기준을 정해두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약 주문과 분할 주문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미리 세운 계획을 시스템이 대신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원칙은 머릿속에 있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훈련된 기법은 내가 판단이나 결정을 해야 할 때 감정을 배제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기준이 없는 사람은 주가가 오르면 급하게 따라 사고 떨어지면 겁이 나서 파니까요. 반면에 매수 조건과 매도 조건이 정해져 있으면 좋아 보인다 또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거래량이 붙었는지 또는 추세가 전환이 됐는지 지지선을 지키는지를 확인하죠.
기술은 시장을 예측하고 맞히는 마법이 아니라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잘 훈련된 기법은 같은 실수를 검증하고 고칠 수 있게 하거든요. 왠지 바닥 같았다라는 판단은 틀려도 복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년선을 돌파했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이전보다 늘었는지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지처럼 조건이 분명하면 매매가 끝난 뒤에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놓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을 반복해 기록해야 나에게 맞는 승률과 손익비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훈련된 기법은 뉴스하고 소문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일 수 있게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포털이라든지 커뮤니티에서 뉴스를 봤을 때는 이미 시장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간 흔적은 차트하고 주가 흐름에 먼저 나타나죠. 기술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기법이 성공 투자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 투자 공식에서 기법은 20%거든요. 그 나머지는 자기 환경에 맞는 매매 스타일과 투자 원칙, 그리고 투자 심리가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법은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같은 조건에서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고 내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 책에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적용 가능한 주식 투자에서 가장 핵심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5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조건 검색 매매법, 랭코 차트, 파라볼릭, 바나나 기법, 역발상 매매인데요. 이 5가지 기법은 목적이나 접근 방법이 각기 좀 다릅니다. 먼저 조건 검색식은 장중에 돈이 빠르게 들어오는 단기 매매 후보를 걸러내는 도구입니다. 랭코 차트하고 파라볼릭은 상승과 하락의 추세가 시작이 되고 끝나는 지점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바나나 기법은 크게 하락한 종목이 1년선과 거래량을 바탕으로 해서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을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역발상 매매는 고점 대비 급락해서 공포 물량이 쏟아지는 구간을 짧은 반등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신의 장기 또는 단기 투자 비중에 맞는 기법부터 하나씩 충분히 반복해 보시고요. 어떤 장세와 종목에서 효과적인지를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기법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둔 원칙대로 적용을 할 때 시장의 방향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통제하고 수익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장기 투자하고 단기 매매를 6대4 비율로 운용하는 것을 제안드리는데요. 자신의 시간과 자금 그리고 투자 성향에 맞춰 비중을 정한 뒤에 그 목적에 맞는 기법을 선택하시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흐름과 매수 시점은 랭코 차트라든지 파라볼릭 또는 바나나 기법으로 확인하시고요. 단기 투자 자금은 조건 검색식이라든지 또는 역발상 매매에 활용을 하시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단기 매매로 산 종목이 떨어졌다고 장기 투자로 바꾸거나 짧은 반등을 노린 종목을 본전이 올 때까지 버티는 식으로 기법의 목적을 바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각 기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해둔 원칙대로 적용을 할 때 손실을 통제하고요. 수익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시장에서도 같은 종목을 샀는데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샀느냐 보다는요.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고 어떻게 대응했느냐의 차이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주가가 오를 때는 누구나 자신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비중과 익절과 손절 기준을 미리 세워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동안 같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가지고도 누군가는 목표 구간에서 분할 매도해서 현금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더 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비중을 늘리죠. 이후에 조정이 오자 한쪽은 좋은 가격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요. 다른 한쪽은 손실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졌죠.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능력보다는요, 욕심을 관리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수익이 났는데도 끝까지 더 먹으려다가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정장에서는 단순히 주가가 싸졌다고 접근하기보다는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그리고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지에 대한 종목을 구분하셔야 되죠.
하락장에서는 본전 생각에 매달리기보다는 계좌 전체를 지키는 게 가장 먼저고요. 같은 시장이라도 투자 비중과 현금 관리, 그리고 익절과 손절 기준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정은 누군가에게는 손실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음 수익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정은 쏠림의 위험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릴 때는 두 종목을 많이 가진 계좌가 시장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한꺼번에 빠지자 지수와 계좌가 동시에 크게 흔들렸죠. 종목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모두 반도체나 또는 AI라고 하는 같은 이유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분산이 아니죠. 그렇다고 조정이 왔다고 주도주를 모두 팔고 아무 종목이나 나누어 담는 것도 사실은 답은 아닙니다. 저는 백화점식 분산은 버리되 몰빵식 집중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적과 모멘텀, 수급이 확인된 소수의 주력주에는 종목당 15%에서 20% 정도의 의미 있는 비중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섹터의 합산 비중에는 상한선을 정하고요. 서로 다른 산업과 현금으로 위험 요인을 반드시 나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특히 가격에 따라 집중도를 좀 바꾸셔야 되는데요. 고점에서 급등할 때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건 집중 투자가 아니라 추격 매수입니다. 조정장에서 실적이 유지가 되고 추세가 안정이 되는 종목을 분할로 모으시고요. 반등할 때는 과도했던 섹터 비중을 당연히 줄이셔야 됩니다. 이미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은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급락한 날 전부 팔기보다는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정상화하는 편이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시장이 회복되더라도 이전처럼 두 종목만 지수를 끌어올리는 장보다는 반도체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력 인프라라든지 로봇, 조선, 방산 같은 실적이 따라오는 업종으로 수급이 넓어질 가능성을 함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집중은 검증된 근거의 비중을 싣는 거고요. 분산은 종목 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위험과 기회를 나누는 겁니다. 소수의 주력주, 섹터별 상한선, 뒤에서 30% 정도의 현금이 현실적인 균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요. 이렇게 빨리 빠질 줄 몰랐는데 지금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기회를 보고 더 사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면서 더 늦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컸잖아요. 고점 이후에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자 수익을 모두 반납한 분도 있고 뒤늦게 따라 샀다가 손실이 커진 분도 있습니다. 장세가 달라지면 고민의 표현도 사실은 달라지죠. 상승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조정장에서는 다시 오를까, 특히 하락장에서는 어디까지 버텨야 되나에 대한 묻는 질문들이 가장 많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사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샀는지, 어느 정도 비중을 담았을지, 또 어디에서 익절하고 손절할지를 미리 정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결심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저는 거의 매일 시황을 분석해서 회원분들과 나누고 있고 유튜브나 강의에서도 시장 흐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결국 스스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직 자신만의 투자 기준이 없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쓰고 싶어서 저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정리해서 투자 원칙뿐 아니라 시장과 차트를 읽는 기본기, 실제 매매 기법까지 순서대로 익힐 수 있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서는 신규 투자자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대응이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다만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은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칙은요. 신규 투자자는 놓쳤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추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는 늘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요.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을 한 번에 사기보다 조정과 횡보가 나오는지를 기다리고 들어가더라도 계획한 금액을 3번이나 4번 정도로 나눠서 접근해야 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쓰거나 전 재산을 한 종목에 넣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사야 할 이유보다는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어디서 나올지를 먼저 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기존의 투자자는 수익을 숫자로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올랐다고 해서 전량을 한 번에 팔 필요도 없지만 최고점을 끝까지 마치겠다라고 하는 욕심도 버리셔야 됩니다. 목표 구간마다 일부를 분할 매도해서 원금과 수익을 챙기시고요. 남은 물량은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 가져가시면 되겠죠. 일부 수익을 실현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마음이 훨씬 안정되고요. 남은 물량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추세와 수급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8,000포인트냐 또는 코스피가 9,000포인트냐 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지가 되는지, 주요한 이동평균선과 지지선이 지켜지는지, 기업의 실적과 산업의 모멘텀이 이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낙관론과 공포론 중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는 데이터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신규 투자자분들에게 필요한 건 기다리는 능력이고 기존 투자자분들에게 필요한 건 수익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 너무 일찍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상승장이 영원할 것처럼 욕심을 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